처음에 우상호 수석이 임명이 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하고 원만하고 조정자 스타일의 우상호 수석의 리더십하고 이게 잘 맞을까? 이런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호흡이 좀 어떠셨나요? 아니 잘 맞았어요. 대통령님은 뭐 제가 처음에 성남시장 처음 될 때부터 인연을 맺고 같이 쭉 대화해왔던 오랜 관계가 있어서 이분이 되게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또 굉장히 지금 최근의 모습에서 보자 굉장히 실용주의적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대통령 되신 다음에 실용주의가 된 게 아니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굉장히 실용주의적 면모가 있어요. 근데 그 보도는 세게 주장하는 것만 보도하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행정가로서의 능력이나 성과가 잘 비춰지지 않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저도 행정을 꿈꾸는 사람으로 이제 도지사 나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아, 저거는 내가 잘 그러니까 배워야 할 측면이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만 살던 사람과 행정을 했던 사람의 차이점을 저는 확 느끼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딱 일을 쥐고 가요. 두 번째는 점검을 아주 세세하게 해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만기칠람이라고 해서 욕먹던 건데 제가 보니까 내각을 돌리려면 구체적인 점검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맡기고 아예 맡기려면 아니면 내 아젠다다 싶으면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속도 내게 만드는 방법 이런 걸 좀 옆에서 많이 배웠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내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세부적으로 챙기지 않았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코스피 5천 저기 지금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각종 제도 이걸 쫙 푸는데 제가 코스피 5천이란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좀 부담된다. 그 말에는 5천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제 판단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상법 문제 뭐 여러 가지 뭐죠 배당 분리과세 이런 문제를 시기적으로 배치를 착착 해나가면서 하나씩 풀어 나가는데 이게 다 계산돼 있었어요. 야, 근데 그거를 무슨 반발이 있거나 반대가 있어도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쫙쫙쫙. 그러니까 프로그래밍화 되는 거죠. 제가 신기한 게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같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실제 진짜 이런 제도의 투명성이 강화되어야만 나아지는 거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옆에서 배우는 거죠. 아 이게 진짜 이분이 갖고 있는 소신, 생각 이게 다 정리되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실제 그게 시장이 믿고 반응하는구나. 이게 전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 관세 협상 해결할 때도 네. 초반에 양보를 세게 했으면 초반에 타결됐어요. 근데 그걸 에이펙까지 쭉 끌고 가면서 나는 이거 깨져도 좋다. 네, 농민들 거 절대 안 연다. 축산. 모든 보도가 그 양보하면서 얻어낼 거라고 예측할 때도 저희 이 참모진하고 대화할 때는 이건 절대 안 돼. 그래서 이게 쭉쭉 끌고 가는 힘이 있는데 제가 보면서 난생 처음 하시는 일일 텐데 이거 어디서 배웠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하시다고. 옆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런 게 정치인 이재명 응? 맨날 그 뭐냐면 농성하고 칼에 찔리고 막 싸우고 이랬던 모습 그다음에 뭐 공천할 때 이렇게 이 진영과 싸웠던 이런 모습만 보이니까 몰랐던 모습이죠. 실제로는 지금 모습이 이재명 본연의 모습인 것 같아요. 뭐 비판 좀 해달라 그러면 안 해주실 것 같아서. 비판은 이제 하자면 좀 가끔 좀 쉬시면서 본인이 쉬어야 참모들도 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공직자는 뭐 휴일이 없다는 둥 쉴 시간이 없다는 둥 하면서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참모들 얼굴이 어두워지곤 했죠. 그래서 보면서 조금 참모들에게도 휴식을 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세게 건의하세요. 네? 이제 밖에 이제 밖에 있는데 계시니까 뭐. 세게 건의하세요. 후배들을 위해서. 안에 있는 참모들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정치권 내부하고 현안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평소 네. 워낙에 정제해서 말씀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특종도 잘 안 주시기로 유명한 정치인이잖아요. 네, 오늘 특별 번외 방송이니까 특별한 자세로 좀 답변 특별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릴 게 없어요. 네. 현안 얘기 떠나서 하기 전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 이후에 이제 발인 마쳤는데 많은 분들이 추모하고 애도의 말씀이 이어졌었습니다. 이 추모 기간에 이제 우수석께서도 이해찬 전 총리와 좀 각별한 인연이셨죠? 네, 뭐 원래 재하 때부터 잘 알고 그 형님이 이제 초선 의원 시절에도 이제 우리 소위 재하 우리 이제 소위 386이라고 불렸던 운동권 후배들
명절 때 집에 초대해서 떡만둣국 같이 먹은 적도 있고 명절 때 세뱃돈을 안 주시더라고. 떡만둣국만 그냥 먹고 가라고 그래서 그때 지금 이제 사모님이 끓여오셨고 근데 그때 참 인상적이었어요. 관악구에 20평 정도 된 소박한 아파트에서 국회의원인데 그러면서 그렇게 후배들 사실 불러서 저도 국회의원 해봤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바깥의 후배들을 명절 때 집에 불러서 떡만둣국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 됐지만 나중에 근데 그때 많이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되게 따뜻한 분이고 근데 제가 가장 이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거는 사심이 없는 거예요. 저 정도의 정치인이면 자기 부대 뿌릴 수 있어요. 퍼블릭 마인드. 네 그리고 대통령 도전합니다. 저 정도는. 근데 항상 킹메이커시잖아요. 한 번 하셨죠? 2007년 대선. 그거는 그냥 뭐 정동영 선배 미워서 그냥 나온 거지 뭐 그게 본인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그때 막 분당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 미워서 에? 나라도 우리 가치를 지켜야지라고 하는 그 소신이었지 대통령병이 걸려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그 형님 저 유세하고 그런 거 보면 저게 대통령 되려고 한 사람 유세야 저게 막 그 당내 경선 때 당의 가치는 어떤 거다 이걸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 하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되게 찡했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 항상 남을 도와야 노무현 대통령 돕고 지금 심지어 김민석 지금 국무총리가 한참 후배인데 서울시장 나왔을 때 본부장이었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가치가 있으면 내 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역할이 중요한 거야. 자기 미션. 그래서 대통령 도전을 하기보다는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을 도와서 문재인 대통령도 돕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한참 후배 아닙니까? 돕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그 건강도 안 좋을 때도 그래서 제가 보면 사람들이 이분이 갖고 있는 정치 캐리어 국무총리 했어 뭐 칠선했어 이것만 보는데 저는 이분에게서 배울 거는 이 사심 없는 시대의 가치를 위해서 내 급수를 따지지 않고 될 사람을 돕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킹메이커만 했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킹메이커라는 게 결과적인 거고 이분은 지금 시대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 누구를 도우면 이 사람 되도록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정말 그 결과로 자기한테 돌아올 거 따지지 않고 돕는 그런 거는 참 멋있는 정치이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게 그런 대목이죠. 88년도 13대 총선에서 그 김대중 대통령의 영입 제안을 우수석께서 받아들이셨다면 아무래도 정치 입문 동기가 되지 않으셨을까요? 종래하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저도 한 7선 했겠네요. 그쯤 되셨겠네요. 네, 근데 그때는 저는 사실 원래 국회의원은 3선 4선 이상 안 한다는 걸 아예 결심하고 시작을 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정치 현안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통합 실용 인사로 이 강조하셨던 인사 중에 최근 주목받았던 게 이해운 그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하셨었는데 결국 낙마했습니다. 이 문제 좀 여러 각도에서 짚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은데 지명 철회를 최종적으로 좀 결정한 요인이 뭐라고 좀 보시는지. 제가 정부수로 있을 때 지명하셨고요. 네. 제가 물러난 다음에 지명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지명 처리할 때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이분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한 서너 가지의 기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하나는 적재적소. 그러니까 가령 김정관 장관이나 AI 수석이나 가기부총리 이런 분들은 철저히 기업 생리를 잘 알고 실물 경제를 잘 아는 최고의 전문가. 그 분야의 베스트 쓴다. 이건 있어요. 또 하나는 정치인 중에 쓴다 그러면 그 정치인 중에서도 그 분야에 가장 오래 했던 사람, 할 수 자격 있는 사람. 물론 본인하고도 친분이 좀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중도 보수 진영의 인사를 꾸준히 지금 쓰시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이라는 게 너무 한쪽 편의 얘기만 듣다 보면 치우칠 수 있다고 하는 경계가 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견해가 좀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듣는 걸 되게 즐겨해요. 내가 볼 때 그게 굉장히 좋은 태도고 실용적인 태도인데 송미령 장관 쓸 때도 내부 반발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농해수 의원들은 다 100% 반대했는데 똘똘하다. 저 사람이 일을 제일 잘할 것 같다 싶으면 쓰는 거예요. 이번에 이해운 장관 후보자 지명할 때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상대 진영에서 쓰더라도 훈련된 관료를 쓰셨는데 정치인을 발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건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인데 그리고 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좀 걱정을 했죠.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본인의 그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그 철학이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검증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오니까 좀 이제 걱정하신 건 사실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청문회를 하고 국민들이 받아들여 주면 지명하고 그래서 청문회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를 해본 겁니다. 아마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해보고 반응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거두어들인 걸로 보여지는데 상당히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제가 있을 때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통합적인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한 60%가 찬성을 해요. 근데 이해운 후보자가 적임자냐고 할 때는 한 20%대.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의도 이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은 의도로 사람을 발탁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해운 후보자가 국민들이 볼 때는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런 인사 의도는 잘한 거다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이 각종 도덕성 의혹을 보면 장관은 고사하고 일반 공직을 맡기기에도 좀 의아하다, 네. 예, 의심스러울 정도였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검증의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검증 시스템은 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진 건가요? 시스템은 뭐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 검증에서는 문제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잘 아시겠지만 강선우 전 예. 저 장관 후보자, 그냥 강선우 의원 때도요. 이 갑질은 못 잡아내요. 갑질이란 거는 그냥 세평이잖아요. 확인되기가 어려워요. 당한 사람이 신고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석에서 막 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녹화 안 해놓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차 안에서 일어나거나 사무실에서 은밀히 진행되는 개인 관계인데 그래서 왜 갑질을 발견을 못했냐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무리한 얘기다. 앞으로도 갑질은 발견 못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증명하지 않는 한. 이미 갑질이 화제가 된 사람은 임명 안 합니다. 근데 임명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보좌관에 했던 분이거나 기사했던 분이거나 가까운 누군가 녹화한 걸 확 공개하면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갑질은 저는 좀 검증하기 좀 쉽지는 않다. 다만 이 부동산 소유 요거가 좀 문제인데 사실은 이번에 결정적인 거는 그 문제입니다. 가령 한 30-40억의 시세 차익을 아직 실현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올랐는데 어쨌든 이득을 얻은 거죠. 근데 이게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왜 정리를 못했냐 하는 것은 아마 조금 내부에서 점검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 낸 것과 본인이 작성한 것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 건지 가령 그 자녀의 실거주 문제가 요거는 아마 지금 내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스템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실패해서 배워서 이런 걸 그다음에 어떻게 찾아낼 거냐 하는 것들을 이제 당연히 보완을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몇 가지를 보완했었거든요. 네. 인사 검증 실패를 통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는데 전체 시스템이 잘못된 거냐 이렇게 접근하면 이제 제가 그거는 약간 변명 삼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앞으로 통합 인사가 이제 계속 될 것이다라고 하시니까 아주 많이는 아니고 예, 예, 아주 많이는 아니고 가끔 섞어서 예. 예. 그럴 때마다 이제 통합과 실용, 그다음에 그래도 민주당의 어떤 가치라든가 국민 공감 이런 부분에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간극이 생길 때 좀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인선의 원칙이라든가. 아니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런 거죠. 이런 중도 보수 인사를 발탁하거나 채용할 때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소극적으로 대꾸를 하거든요. 근데 남다른 판단력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송미령 장관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오유경 시작처장도 자기 몫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진영이 달라도 실제로 보면 철학이 조금 달랐던 정권에 근무했어도 이 정도는 맞춰갈 수 있구나는 것은 저도 경험을 한 것 같고요. 이해운 후보자는 사실 뭐 능력 문제보다는 이제 이런 검증 문제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검증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요.
강소연 후보자 문제나 이혜영 후보자가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진영 논리는 아니고 검증 시스템에 있어서 가령 갑질까지 어떻게 우리가 잡아낼 거냐, 세평을 어떻게 들어보고 그 세평이 사실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문제가 과제가 되겠죠.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개별적인 관계에서 드러난 문제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잡아낼 수 없다. 이거 하는 현실론은 있지만 가능한 한 세평을 좀 더 깊숙하게 들어보자. 뭐 이런 얘기는 저도 그렇죠. 국민 눈높이가 아무래도 이제 네. 많이 높아진 부분, 또 정치권이 그런 거에 부합도 해야 되고. 네. 아까 조금 더 영입할 인사가 있다라는 말씀 때문에 추가로 여쭤보는 건데요. 아니 지금 뭐 사람을 정했다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지금 아까 말했던 앞으로 인사에서도 가끔 그런 분을 데려올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기 내내 그러한 인사 철학을 원칙을 가지고 가시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